펄벅 집안은 아버지는 독일에서 이주한 집안입니다. 독일에서 해서 펜실바니아에 있다가 남북전쟁 때 남쪽으로 가서 2명의 노예를 소유한 하청 농민. 이게 이제 선조입니다. 선조인데, 이 하청 농민의 9남매 중에서 아들이 7명 하고, 펄벅의 아버지가 되는 앱살롬은 2남, 두 번째 남자고. 근데 아들 6명이 전부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이제 남북전쟁 때 남군을 지지해요. 남군 지지하면서 4아들이 전투에 참가했고, 2명이 부상했고, 1명은 북군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었고, 완전히 남군 지지자들입니다. 펄벅 어머니도 남군 지지자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 계열입니다. 아버지 계열. 이게 이제 선교사 아버지 앱살롬입니다. 앱살롬 시덴 스트라이커. 이게 이제 중국말로는 이렇게 써요. 31년에 이제 이 아버지가 죽는데, 16살 때 신의 부름을 받았다 이래요. 자기 말에 의하면은. 부름을 받고, 남장로교회가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그거에 급파에 속했단 말이죠. 버지니아 주의 싱턴, 워싱턴 앤 리 대학.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나온 학교입니다. 여기 진학해서 선교사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펄벅으로서는. 할아버지가 반대해요. 어머니는 장가 가라 그러면. 떠나기 전에 장가 가서 같이 가라. 근데 이 남장로회파가 전신 침례가 아니면은 아예 세례 안 받은 걸로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오래된 의식을 고집하는 파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다니던 대학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펄벅이 나중에 투쟁하는 전사 이런 제목으로 아버지 얘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프랑스계입니다. 어머니는 캐롤린 스톨팅. 애칭은 그냥 캐리 이래 말합니다. 아버지, 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어머니는 프랑스계. 태어나기는 프랑스. 이민을 가서 펜실바니아를 거쳐서 버지니아 정착했고 번영했지만 남북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집안이. 이래서 이제 어머니께도 남군보다 북군이 더 난폭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 아예 그냥 남군 편이에요. 완전히 아버지나 어머니 양쪽 집안 다 남군 편입니다. 남군 지지고 북군이 더 잔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다르니까. 이 어머니는 예술적 재능이 탁월했고 신앙이 몸바치다고 느꼈을 때 펄벅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까 봤던 그 아버지를 만나요. 남장로에. 이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거든. 6월 8일에, 1886월 8일에. 결혼식 올리고 9월 중순에 출발해서, 미국에 출발해서 도쿄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또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배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중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전부터 좀 했고. 그럼 이게 이제 그 기독교파들이 이 아시아 쪽에 이제 열렬히 이제 전도할 시기거든요. 이때가. 아시아 쪽 아니라 온 세계 다 할 때인데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남장로회가 이 아시아 쪽 동북아에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처음 근무한 데가 전장이라는데, 이게 이제 전장이 중국 발음으로 그런 건데, 여기 갔다가 거기서 대운하를 낀, 이게 이제 발음이 이상해요. 중국 발음 그대로 하면 전지양 푸 이래 되는데 친키앙푸 이렇게 또 발음해요. 이건 나는 이제 그 책을 보고, 내가 참고 도서 하나 소개해 준 게 있죠.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식 발음인데 미국 학자들에 따라서 표기를 달리 해요. 예를 들면 베이징을 패킹 이러잖아요. 패킹 이러거든. 그 미국에서는.
패킹이라는 발음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패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신혼 초 이제 아버지는 전투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애를 보는데 두 애가 죽습니다. 연거푸. 이러니까 어머니가 아이 뭐 전염이 떨어진다. 미국으로 돌아가자. 여기다 애 다 죽이겠다. 이래 해서 홍콩, 싱가포르, 콜롬비아,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892년 6월 26일에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펄벅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펄벅 생일입니다. 펄벅. 그래서 태어나니까 드디어 얘는 안 죽겠구나. 자신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중국에 하던 일도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자 해서 펄벅이 3살 태어난 지 3살 됐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펄벅을 그 시장 바구니 속에 담아가지고 왔다 그래요. 별도의 시설 없이. 그러나 중국으로 갔다. 이 펄벅이 나중에 자기가 회상하기를 자기는 석 달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중국에 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고만장한 그 석 달 때 내일 데리고 그렇게 멀리 여행했으니 대단하죠. 이게 펄벅의 생각입니다. 자, 펄벅 형제들이 4남매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상하이 기독교 묘지에 묻혀 있고 펄벅은 보모이자 가정교사는 왕노파에 의해서 양육되어 있고 아버지 따라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전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근무한 데 가서 큰 겁니다. 이게 펄벅이 나중에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게 펄벅이고 여동생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런데 이제 1890년부터 중국에 이제 의화단 이제 더 복서 업라이징 하는 건데 의화단이라는 게 이제 태권도 하는 겁니다. 태권도는 아니고 중국식 그 권투죠. 그 운동을 벌려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청나라 역사 알죠? 마지막 왕이 서태후잖아요. 여자 서태후 여자거든. 근데 하도 외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 관군으로서는 중국 국군으로서는 도저히 외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운동을 빌려가지고 막습니다. 그게 뭐냐? 의화단이에요. 중말은 의화단이고 더 박스 업라이징 가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고 업라이징 가는 거는 저항하는 일어나는 거거든. 주먹패들이 중국의 합기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서양 세력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중국에 들어온 그 서양 세력들이 엄청나게 잔혹해요. 그 마누라 뺏긴 사람도 많고 굉장히 잔혹하고 그 비윤리적입니다. 물론 그 성직자들은 안 그렇지만 성직자보다 상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점점 그 중국 국민들에게 그 내셔널리즘을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는 원래는 산시성에서 아이를 포함한 선교사 44명이 필사할 때 이게 이제 제일 큰 겁니다. 그때까지 일어난 중에서. 이게 이제 의화단들이 선교사 44명을 죽여버려요. 아예. 이러니까 미국 군대가 중국을 첫 살해하게 돼요. 점점 싸움이 커집니다. 이럴 때 하도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펄벅 가족이 아버지가 또 떠납니다. 상하이에서 바로 샌프란시스코 가는 직행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유럽으로 거쳐서 아니고 태평양 건너서 바로 가는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버렸어요. 이때 의화단 이 사건을 여러분 보려면은 북경호 55일이라는 영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게 재미있는 영화라서. 이게 이제 1963년에 그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마치 중국 애들이 굉장히 야만적이고 나쁜 놈으로 그냥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군대들이
중국을 마치 무슨 구원이나 해주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포위망을 풀고 이제 중국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50을 이 영화는 현대 중국 모 대통령 정권 때 상영 금지했어요. 이 운동이 1901년 요때를 배경을 한 거거든. 기억나죠? 찰튼 헤스턴하고 에바 가드너 나왔던 북경 50을 그 배경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영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게 그 서양식 관점에서 중국을 깔보는 영화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은 나름대로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화단 사건 나왔던 그 그림들입니다. 이거 뭐 굉장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뭐 동학에 못지않게 엄청난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9살 때 가족들입니다. 펄벅, 아버지, 중국, 보모, 여동생, 어머니. 이 다예요. 위에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은 아시아를 그냥 우습게 봐요. 1882년에 중국인 이민금지법을 만들어요. 중국인 미국에 못 들어온다. 92년에 기어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10년 연장해요. 나중에 이게 펄벅이 없앱니다. 펄벅이 이걸 없애요, 이 법을. 중국인 이민금지법을. 1902년에 그걸 봐요. 10년 했다가 또 10년 연장했다가 또 10년 연장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일랜드인 주정뱅이, 유대인 탐욕스러운 놈들, 교활하고 알 수 없는 매운굴과 아편 속을 중국인.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보는 말로 칭크, 차이니즈 이래 말 안 하고 칭크족 이래 불렀습니다. 이래서 이제 펄벅이 나중에 써요.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은 1900년 전후에서는 펄벅이 8살인데 8살 땐 펄벅만큼 중국을 아는 사람이 없다. 미국에는. 국무장관 조 헤이와 그 주요 부관들보다 중국 언어, 문화, 풍습에 대해 더 많이 8살짜리 펄벅보다 모른다. 몰랐다. 그런 식으로 펄벅이 나중에 회상을 해요. 자, 이러는데 미국은 어땠느냐. 이 무렵이 되면 이건 전에 우리가 이미 했죠. 미국 역사할 때. 1898년 이 연도를 외워두세요. 하도 유명하니까. 미국 역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스페인 전쟁에 승리했거든. 스페인 전쟁 왜 일어났는 건 다 했죠. 한 뒤에 감리교도였던 맥켄리. 이게 이제 미국의 근대적인 제국주의를 처음 이제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국주의 지지 분위기를 확 고조시키고 이때 이제 언론들도 의용 언론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전쟁 만들었잖아요. 이래서 이때부터 정통 정치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선교는 뭐냐? 이런 정치, 미국 대외 정책을 도우기 위해서 그냥 선교를 장려한 거예요. 이게 딱 신도들이 그 뭐라 그러죠? 성금을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예산 안 드리고 성금 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다만 교육만 이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 교육만 좀 시켜주는 거죠. 이게 1960년대까지도 메리놀 수도회, 메리놀 이건 가톨릭입니다. 메리놀 수도회에서는 일 기도문에서 중국인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다. 이게 미국은 그냥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중국하면 야만족들. 그럼 중국을 야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이 보는 거죠. 더 못한 걸로 보는 거죠. 이 메리놀 그 수도회는 상당히 우리나라 와서는 좋은 일 많이 한답니다. 도시산업 선교도 하고 민권운동도 하고 뭐 인혁당 그 사형받을 때 반대도 하고 뭐 쫓겨나는 신부들이 많은데 메리놀 선교회거든. 그런데도 이때는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런데 중국에서 선교 자유를 획득한 게 이제 의화단 사건 나가지고 그 이제 북경 55일 그 영화에서처럼 이제 서양 세력들이 확 그냥 군인들이 도착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응원군을 보낸 뒤에 북경에 입성하기까지가 55일 걸린 거예요. 교통이 나빠가지고. 그 55일 동안에 의화단들이 막 그냥 선교사를 탄압하고 해가지고 전부 대사관이나 그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북경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서 피난하던 거. 그 이따가 이제 55일 만에 각 나라 군대들이 쫙 오니까 의화단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1902년 되면은 그 도시마다 그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 지역이 있었는데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탄압 속에서 선교 완전 자유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걸 신이 이 의도의 땅에 기적을 일으켰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총칼 덕분에 그렇게 됐지 뭐. 중국인 가정교사 쿵 씨가 벌벅 선생입니다. 중국인 가정교사 쿵 씨가 콜레라로 죽어요. 죽었을 때 벌벅에게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중국 정치는 폭풍 전야다. 아주 위험하니까 너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다. 맨날 이만 열면 그래 말했어요. 그 벌벅은 머릿속에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거든요. 자, 18살 때, 191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탄될 때. 18살 때 부모와 베이징, 만주, 시베리아, 모스크바, 스위스, 파리, 런던 거쳐서 9월에 린치버그, 여기 이제 벌버그 오빠가 있어. 오빠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거든. 오빠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갔단 말이죠. 그거 가서 랜돌프 메이컨 여대, 랜돌프 메이컨 여대, 린치버그에, 버지니아주에. 여기 진학해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중국에만 있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러 온 거예요. 이게 그 대학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했어요, 무사히. 졸업했는데 워낙 똑똑하고 그 성적도 괜찮으니까 그 교수들이 조교 제안도 하고 미국에 남아라. 친구들도 막 뭐한테 중국 가느냐 이랬는데. 남을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건강에 나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일도 못하고 나 좀 와서 이걸 도와달라. 이래서 나도 중국 가려면 나도 선교 좀 배워서 가자. 이래서 선교학교 교사를 자원해가지고 9월에 출발해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때 벌써 뭐가 있었냐. 중국에서는 1911년에 신일혁명이 있거든요. 신일혁명은 뭡니까? 손문이 했던 순원, 손문이 주도했던 그 청나라 이민족이 지배했던 중국 땅을 한족이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든.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해가지고 막 그 뒤에 계속 그러면 이제 청나라는 이미 망했고 손문은 혁명에 실패해버렸고 그러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배하기 어려워요. 이때가 혼란기입니다. 어떤 혼란기냐. 소문은 이제 실패한 뒤에 망명 가버렸고 다시 군벌들이 지역마다 군벌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군벌들이 어떤 군벌은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군벌은 작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완전히 그냥 서로 막 싸우고 그냥 이런 혼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제 벌벅이 25살 때 약혼합니다. 약혼했는데 남자는 뭐냐? 농촌경제학이에요. 농촌경제학 전공자예요. 존 로싱 버크. 존 로싱 버크. 수조, 이거는 수조 여기입니다. 숙주. 안유성의 숙주로 여기서 이제 남편이 근무했거든. 이걸 나중에 대지의 무대로 삼아요. 자기 남편이 살던 데. 선선한 아들들이라는 얘기도 막. 근데 벌벅도 무슨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아, 이건 실수다. 아마 내가 필연코 이 결혼 후회할 거다. 그런 그 신으로부터 경고를 자기는 결혼식 때 들었다. 이렇게 이제 벌벅은 주장합니다. 이게 남편이거든. 존 노싱버그인데 코넬대를 졸업했고 중국 농업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남서주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리로 갔는데 수주로 갔는데 복음보다 농민 경제 향상에 관심, 품종 개량 등에만 관심 쏘였고 여름에 휴양지에서 펄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유혹해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남편의 뜻과 벌벅의 뜻은 달라요. 벌벅은 그때까지는 순수한 기독교 신자였고 개신교 신자였고 남편은 그 선교보다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니까 휴머니티가 발휘돼 가지고 농촌 경제 해가지고 선교는 둘째 문제로 밀어버리고 계속 이 품종 개량에다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느냐 그것만 열심히 합니다. 자, 이건 난징 대학입니다. 자,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1918년에 벌벅이 26살 때 벌벅이 이때 폭동이 일어나요. 전쟁, 배에 총 맞은 여인 도구로 해서나 실패해 죽어버려요. 배에 총 맞아가지고 막 강소한테 간호해주는데 안 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는 오사운동 또 일어났거든. 그 일대 혼란이죠. 그러니까 1911년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계속 혼란기입니다. 중앙의 군벌조차도 딱 그 통제할 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다 이제 손문 지지자들이 그 이제 장개석도 손문 지지자거든. 장개석 모택동 이 사람들이 다 그때 손문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북벌해가지고는 북경에 있는 군벌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남편이 난징대, 그 당시는 금능대학이라고 했어요. 여기 교수가 됩니다. 벌벅도 난징대와 국립대, 여기서 영어 강의를 해요. 둘 다 이제 남경으로 간 겁니다. 이게 남경입니다. 그때 남경이 당시 인구 40만. 40만에 4,500명의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남경 가보신 분들 많죠? 자금산 이게 유명하죠. 남경, 옛날 풍경. 이게 지금 남경 시청. 자, 그래서 벌벅이 28살 때 첫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는데 이 애가 페닐케톤뇨 증이 있어요. 페닐케톤뇨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나도 의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정박아가 된대요. 정박아. 그래 점점 악화돼가지고 못 고친답니다. 그 이제 딸에는 이런 병에 걸려. 정신방향 이상한 병에 걸리고 자기는 장종양으로 애는 더 못 낳아요. 앞으로 애 놓으면 안 된다.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6월 말경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수술하고 코넬대에 있는 이타카 등을 방문하고 6월에 가서 수술하고 10월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부가. 이때 이제 31세인데 글을 쓰기 시작해요. 산문, 수필 씁니다. 중국에 있어서 중국인 학생의 마음, 중국과 서양, 중국 여성을 말한다. 이런 일련의 글들이 이제 에세이 글을 쓰면 이때는 그 선교사도 많이 가 있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이제 점점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 쓰면 잡지에서 막 발표해줘요. 이랬는데 1927년에
1927년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가 되니까 여러분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중국 역사 문화 기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1927년을 정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북경에는 이제 서태후가 물러간 뒤에 왕조는 무너지고 힘이 제일 센 군벌들이 계속 북경을 차지하고 정권을 잡고 있거든. 남쪽에는 이제 손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중에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상도 지역 군대, 경상남도 지역 군대, 뭐 충청북도 지역 군대 이런 식으로 다 군벌이 나누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손문 세력들이 그 지방 군벌들 중에 힘센 사람을 자꾸 설득해가지고 저 군벌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합세하면은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 군대들이 북벌을 합니다. 북벌. 이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요. 북쪽으로 정벌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북벌군 가면 이건, 그 청나라 그 후예인 군부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게 북벌이다. 1927년에 이제 본격화되거든.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손문이 죽은 뒤에요. 손문이 1925년인가 죽거든요. 손문이 있으면은 손문 밑에서 딱 단결해요. 누구나 손문을 거역하지 못해요. 근데 손문이 없으니까 손문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북벌을 하는 데서는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이때는 이미 공산군도 있거든. 공산당 군대도. 그래서 이제 모태동 군대와 장개석 군대 두 군이 합쳐서 국공 합작을 해서 북쪽 청나라 후예의 정권 군부를 타도하러 이제 북벌을 하는데 이게 남쪽에서 하다가 제일 크게 성공한 게 어디냐? 남경을 점령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다 남경을 점령해요. 북벌군들이. 이때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 펄벅은 남경에 있었잖아요. 남편하고 함께. 남경대학에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3월 24일, 25일은 남경시 전체가 이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 살아요. 하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상하이에서 나가사키 부근의 운전 여러분 관광 많이 가봤죠? 그 화산, 사화산 있는데, 긴 무럭무럭 나는데, 운전을 거쳐서 고베로 갔다. 고베로 피해 있었거든. 이래서 이때 이제 펄버그 사상은 공산주의는 반대. 그 대신에 제국주의 침략도 반대. 그것도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막 제국주의 군대들이 가서 막 중국 침탈하는 걸 보고는 그런 혼란 틈타서 이제 서양 세력들이 들어가서 막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그 무역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그러거든. 중국판 보스턴 차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북벌 군대 보고, 저게 바로 보스턴 미국에서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려는 보스턴 차사건하고 똑같은 얘기다. 중국판 보스턴 차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벌벅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중국 민족주의를 지지하면서 미국 그 중국을 향한 보복 정책은 비판한 겁니다. 36살 때 이듬해죠. 7월에 이제 어느 정도 평정된 뒤에 남경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이 사진도 있거든요. 아주 쑥대밭 되어버렸어요. 이 남경에 들어온 북벌군입니다. 북벌군들. 이때 이제 국공 합작이거든. 자, 1929년 37살 때 봄에 록펠러 재단에서 그 펄버그 남편 로싱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7월에 미국을 떠나요. 29년 7월에. 펄버그는 뉴저지주의 바인랜드 교육원에다 딸 맡깁니다. 이때 가서. 딸을 그 시설에 60년 넘게 맡기고 펄버그는 그 존재를 20년간 숨겨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비밀로 붙여버려요.
이때 가서 자기 책을 출판 어디 하고 상의하다가 가까워진 게 누구냐? 리차드 러시라는, 리차드 월시라는 42세 된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로 존 데이 출판사 사장입니다. 자기가 출판사 만들어가지고 사장하는 거예요. 이 가까워집니다, 둘이. 가까워져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남편 제껴놓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1929년, 요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문은 1925년 3월 12일에 북경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식은 북벌 끝난 뒤에, 혼란이 없어진 뒤에 1929년 6월 1일에 남경의 중산이 소문 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바로 이때 한 겁니다. 이때 했는데, 이때 펄벅이 처음으로 장제석을 봅니다. 보고는 딱 이렇게 보고 자기 눈으로 관상을 보니까, 저게 아마 중국을 한번 쥐었다 흔들었다 할 보통 인물 아니다는 걸 알아챕니다. 장제석을 평가한 거죠. 이게 소문, 남경에서의 장례 행렬입니다. 남경에서의 장례 행렬. 증산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때 이제 대하소설, 그 유명한 대지를 완성합니다. 38세 완성했거든. 이래서 이때가 되니까 로신과 함께 남경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미국에 있다가 남경으로 다시 옵니다. 이때 입양녀 제니스를 힐크레스트 학교 부설 유치원에 넣고, 자기가 놓은 애는 딴 데 맡기고, 입양했던 애는 유치원에 넣고, 와서 남경에 와서 넣습니다. 그러면 자기 다른 양육원에 넣어버리고 양녀만 데리고 산 겁니다. 펄벅이. 좀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야. 근데 이 입양녀가 다니던 그 유치원에 장개석의 재무장관이자 동서인 쿵상씨,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쿵상씨, 공상희, 이게 중국을 근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공시가문입니다. 공시가문은 재벌로 유명하고, 그다음 송시가문은 세 딸로 유명해요. 송시가문은 뭐냐? 이게 공상희가 이 사람 덕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소문부터 막 전부 이 부자한테 돈 다 얻어서가지고 혁명도 일으키고 그랬거든. 공상희, 이게 쿵상희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그런데 이 쿵상씨의 부인이 송예령입니다. 송씨 집안의 맏딸, 송예령. 그리고 손문의 부인이 송경영, 이 동생. 그 다음에 장개석의 부인이 송미령, 매령. 이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 맏딸이 이제 공상희예요. 제일 큰 언니거든. 세 자매 중에서 맏딸이 송예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많은 집안에, 공시 집안에 맏딸이 가고, 혁명가 손문 집안에 둘째 딸이 가고, 그 다음에 장개석이 셋째 딸한테 장가가고, 그 중국을 지배하는 집안이죠. 딸 셋을 가지고. 근데 바로 이 쿵상씨의 딸이 있었어요. 얘가 이때는 송매이링, 얘가 그 애를 데리고 이천까지 와요. 그러니까 펄벅도 자기 양녀를 데리고 가거든. 그때 이제 송매이링을 처음 봐요. 자주 만난 거죠. 같은 유치원 학부형으로. 네. 물론 이제 송매이링은 자기 딸은 아니고 언니 딸이죠. 자, 1930년 5월에 대지를 완성했거든. 완성해서 나중에 이제 엄청난 작품이 되죠. 31년에 부부가 홍콩 광동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31년 3월 2일에 장편 소설이
이제 드디어 책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바로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상수하에 추록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되어버렸고 바로 이래서 중국 농민 생활사와 사를 시적으로 묘사를 잘했던 거다. 이것은 그야말로 풍부한 취재를 해가지고서 지시를 드러낸 거다. 이래서 그 펄버그 여러 가지 철버그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걸작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작가가 붙인 제목, 그때 펄버기 다순 뒤에 붙인 제목 왕릉이야. 주인공 이름. 근데 그 애인 있죠, 월시. 하버드 대학 나온 출판사 하는. 그 월시가 왕릉 가마 이건 뭐 미국 사람들한테 낯설다. 그래서 그냥 대지로 이름 고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요, 출판사를 잘 만나야 돼요. 제목에 따라서 그냥 확 격이 달라져 버립니다. 대지. 참 잘 붙었죠. 대지의 이 영어 제목이 뭡니까? 그레이트 어스가 아닙니다. 굿 어스예요. 굿 어스. 이거 나오죠. 굿 어스입니다. 참 제목 잘 붙였어요. 제목 아마 세계 여러 명작 중에서 아주 제목 잘 붙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지예요. 42세 때 오반장 닮지 않았나? 미국 북클럽 도서로 선정됐고 포캡시 지명입니다. 인근에 집을 마련하고 리차드 월시가 출판업자가 모든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소설도 내주고 관리도 하고 뭐 이미 뭐 벌써 둘이서는 눈이 맞아버린 거죠. 이때 미국은 이제 대공황이 회복 중이었거든. 루시는 이때 펄버그 대지를 보고는 가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여진 묘사 등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백인 우월주의 소설이다. 고 비판해버려요. 이때는 루신이 날렸거든. 루신이 비판하니까 중국에서 그냥 줄줄이 다 지적인들 대지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독자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야말로 재미 동포 작가 중에서 제1호가 강용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강용을. 이 강용을은 미국에서 그라스루프라는 초당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 강용을 하면 미국에서 명성이 대단합니다. 강용은 거의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대지의 부자들의 미성년자 축적 등을 중국인 품성을 도덕적으로 비하했다고 강용을이 아주 대지를 굉장히 나쁘게 비판해요. 강용을은 미국에 있는데도 루신 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돼지 보고 야 이건 중국. 왜? 강용을 자기는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호의가 있어. 호의인데 중국이 이렇지 않다.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깨끗한 인간들이 많은 게 중국인데 이렇지 않다. 근데 강용훈은 여러분들 내가 왜 알아들어야 하냐면은 우리 동포 문학사에서 1호임과 동시에 미국에서 그때 1급의 작가입니다. 대우를 받았어요. 하도 대우를 받고 머리가 좋다고 천재롭고 소문이 나가지고 8.15 후에 우리나라 미군정 장관이 아놀드 장관이거든. 아놀드 소장이었거든. 이 소장이 강용을 불러요. 왜?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잘 몰라, 조선을. 불러가지고 미군정 출판부장을 맡겨요. 그러니까 47년, 48년 동안 서울에 근무합니다. 주한미 군정에. 머리가 워낙 좋거든, 강용을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주한미 지상군 제24군단 민간정보부대 정치부석관 겸 자문관 첩보 요원이에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썼단 말이죠. 썼는데 여기 여러분들께 내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강용을이 그때 가장 한국을 정확하게 봐요. 가장 정확하게 보고 몇 달 만에 그냥 미군정을 막 욕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남의 나라 망치려고 너 작정했느냐. 하도 욕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쫓겨가 버려요. 가서도 욕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국에서 요 시작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탄압받는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년을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하게 보내요. 그래
대학에 강의도 안 주고 뭐 아무 직장도 못 얻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참 불행하게 그 만년을 마쳤는데 이런 강령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자세히 나온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만약에 이 우리나라 역사학한 사람들도 8.25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강의하면서 강령우리 역할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이걸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천재 소설가가 미군정에 때 처음으로 따끔하게 한국을 이렇게 하라고 바로 코치했는데 미군정 그걸 안 듣고 왜? 미군정 그때 이미 각오를 합니다. 한국 분단시켜가지고 친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 한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정치가들 뭐 그런 거 다 배제해 버렸거든요. 죽이거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용을이 강력하게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미국으로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누신이 반대하고 미국에서는 강용을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근데 나중에는 그 강용을이 벌벅 만나가지고 강용을을 벌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둘 다 나중에 그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사이인데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비슷해요. 선교사들도 벌벅 소설 보고 비판적이에요. 이러니까 벌벅이 내가 가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듣고 본 청조 말기의 시대상을 그 자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스트셀러니까 그 이듬해 프리처상을 수상한 거죠. 그럼 국내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릉 3부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 봐도 되고 이러다가 1931년에 경극배우 메란팡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중국 경극 알죠? 경극. 이때 중국에 그야말로 천재적인 제1인의 배우가 메란팡입니다. 봄에 폭우로 난징 대홍수가 나고 100만 명이 물에 빠져 죽고 1,400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중국 전체에. 이럴 때 수호지를 영어로 완역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11월에 시인 쉬즈모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어요. 이 쉬즈모는 나중에 이제 중국 문학계 할 때 간단히 할 건데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중국 근대 시에서 이게 1940년 난징 대홍수 때 이재민들입니다. 이재민들이고 이게 메란파입니다. 중국 경극의 최고 연기자. 근데 이 쉬즈모가 영국 캠브리지 유학했고 돌아와서 오사운동을 주도했고 중국의 셸리 이런 명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설에 의하면 이제 벌벅도 쉬즈모를 좋아했다. 둘이 연애 관계까지 갔다고 는 설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사이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북경수 온 편지 여보면 레터스 프롬 베이징 이래야 되거든. 근데 패킹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한참 동안 패킹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패킹이라고 그러지 않나? 베이징이라.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합니까? 예, 네, 베이징. 베이징이 맞거든. 베이징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패킹 이랬어요.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국 방송 들어보면은 뭐 패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렇게 불렀어요. 대미 방송할 때. 중국도 아니 미국 발음 따라가지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 베이징으로 통일됐죠. 중국 발음을 따라야 되니까. 이 베이징에서 온 편지 이 모델이 바로 벌버그 애인이었다는 설이 많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 시즈모 이 사람입니다. 중국의 셸리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즈모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북경서 온 편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건데 65세 때 발표하면서 중국은 무대로 3대에 걸친 인종적 갈등과 비극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작가의 중국에서 상과 체험을 주인공인 제랄드와 엘리자벳 부부로 재현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면 이래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 제랄드가 어머니는 중국 여자고 아버지는 미국인이에요. 그 특이죠.
그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제랄드거든. 제랄드인데 중국에 살다가 혁명이 나니까 외국인들이 못 살아. 그러니까 부인 엘리자베스는 순수한 미국 여자니까 미국으로 가버리고, 애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제랄드는 그냥 중국에 남아요. 남아가지고 뭐 굉장히 학대를 받지 않았나고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제랄드가 북경에서 보내는 편지만 기다리고, 그것만 보고 이제 안보를 아는 거예요. 그때 북경은 뭐 중국 정치 체제는 완전히 모태동업 집권 그냥 강화된 그야말로 독재 체제였으니까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그 편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읽어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반공 반중 소설, 중국이 이건 탄압하고 뭐 인종차별하고 하는 그런 나라로 보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아요, 중국에서. 자, 이제 벌복과 기독교입니다. 근데 벌복도 이제 자기가 선교 교육도 하고 선교사 자격증도 땄거든.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어머니가 억울해. 이게 좀 부당하다. 왜 남자는 저러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주의적이 못해요. 적이지 못해요. 남 장로회 파니까 뭐 미국 남 장로회 파니까 이제 보수적이죠. 선교단은 정신적 제국주의다. 이래 호칭을 해버립니다. 벌복이.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신학 논쟁이 뭐냐면 펀더멘탈리스트 하는 게 이제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근본주의 신앙. 여러분 중에도 근본주의 신앙 있죠. 모더니스트 하는 거는 개혁하는, 그야말로 해방신학에 가깝다. 그런 파더라고 이제 컨트로버시 하는 건 논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논의가 일어난 거죠. 이래서 이제 책 32년에 벌복이 다시 생각하는 선교. 이거 난 못 봤어요. 자료를 못 찾았어요, 이걸. 이게 해외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요. 꼭 이 논문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 구하다 내가 못 구했어요. 자, 41세에 산하 제한을 예견합니다. 인종 문제를 거론하고 이러니까 보수파로부터 맹렬히 비난받아요. 왜? 기독교도들은 산하 제한 반대했거든. 그 인종 문제, 벌복은 평등주의자야.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거든. 하나님이 백인만 구원해 줬어. 하도 공격해가지고 선교사 자격을 반납해버립니다. 사임합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중국에 가랬고 유럽을 출발합니다. 하는데 웰시 있죠, 웰시. 그 출판사 사장. 대지를 내준 출판사 리처드 웰시 아닙니까? 그 애인. 근데 벌복이 이제 진짜 결혼한 남편 부부가 가는데 리차도 자기 마누라 데리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죠. 둘 다 뻔뻔스러워요. 벌복도 뻔뻔스럽고 리차도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거쳐서 프랑스까지 함께 관광해요. 넷이 함께 관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벌복은 이탈리아 니스에서 연선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 가요. 따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내렸거든. 배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이머당을 만나요. 이머당, 린위당. 자, 이제 상하이에서 여러 사람 만납니다. 연말경에 그 웰시, 그 애인이 남경으로 와요. 벌복이 있는 남경으로 와서 둘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신랑 제껴놓고. 그래서 티벳, 악양, 인도, 베이징 갔다가 베이징에서 에드가 스노우와 헬렌 스노우 부부를 만납니다. 에드가 스노우도 기자고 헬렌 스노우도 기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반드시 외워두세요. 에드가 스노우는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를 흔든 중요한
르포를 쓴 기자고, 헬렌 스노는 여자 기자입니다. 헬렌 스노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오는 아리랑 있죠. 아리랑은 노래. 어? 이걸 이제 취재해가지고 단행본으로 처음 낸 사람이 바로 에드거 스노우 부인입니다. 나중에 이 둘은 또 헤어졌지만 헬렌 스노우입니다. 이 아리랑 노래 이 두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도 참 볼만하고, 아리랑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라 그랬죠. 우리나라 근대사가 식민시대 때 역사가 이것처럼 딱 추격되어 나오는 게 드물어요. 아리랑 노래하고 벽범일치하고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글 쓰려면. 자, 42세 때 그 웰시와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난징 갔다가 30일에 캐나다를 향방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이때 가고 이제 중국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중국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1944년에 영국 귀국합니다. 딸이 의탁되어 있는 뉴저지로 돌아왔어요. 이듬해에 헐버그 소설 출판한 존 데이 컨베니어 대표 월시가 자기 아내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헐버그과 재혼합니다. 두 번째 아내죠. 두 번째 아내. 월시는 1960년까지 살아요. 출판사 하면서 그대로. 현재는 매년 1,500명 이상이 찾는 그린힐스 팜, 예. 지금은 이제 버 카운티 이래 말합니다. 벌벌이 유명해지니까. 사들에서 조성했는데 35년 동안 살면서 땅값이 20배 이상 상승했다 해서 부동산 투자에 아니냐 한데 뭐 35년 살면 20배쯤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은 그 시세를 맡겨버리고 6대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이게 이제 그린힐스 팜입니다. 벌벅이 살았던. 지금은 이제 벌벅 하우스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입니다. 엄청난 시설이죠. 돈 많이 버니까 뭐. 이때 이제 대지가 영화화됩니다. 44세 때 아버지의 전기인 싸우는 천사들 아까 얘기했죠. 그걸 쓰고 어머니 전기도 또 써요. 그 다음 네루 자서전 서평을 쓰면서 네루 지지자가 됩니다. 그럼 대지 영화가 되거든. 이때 벌벅이 그 스태프들에게 중국 배우 써라. 끝까지 안 들어줘요. 중국 배우 아닙니다. 나도 그 영화 볼 때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에요. 근데 참 중국 사람 닮았죠. 자, 37년 이 연도 외워둬야 되죠.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중일전쟁. 일본이 이제 중국을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일전쟁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게 통제됩니다. 물자부터 뭐 모든 게 다 통제되고 그야말로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몇 년 뒤 되면 이제 그야말로 한글 없애고 한글 신문 잡지 다 없애고 폐간시켜버리고 일본 말만 쓰도록 만들고 성씨가 바꾸고 이래 되는 게 중일전쟁부터거든. 이걸 하면서 이제 일본군으로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그 노무자들이나 군인들 뽑아가서 이제 하는 거죠. 정의대도 이때부터 이제 명렬히 모집한 거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이때 벌벅이 중국 편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벌벅이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 이전의 벌벅과 중일전쟁 난 뒤에 벌벅이 달라집니다. 이 대지 영화입니다. 아, 이 영화 참 충격적이야. 충격이에요. 이건 뭐 내가 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다 봤을 거니까. 자, 38년에 드디어 뜻하지 않던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은 중국에서는 러페이얼 뭐이시에 지앙 하는 게 중국에서는 상입니다. 상. 받고 첫 마디가 이게 잘못됐어. 드라이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땐 드라이제가 제일 유명했거든. 30년대 중국에서는. 저기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싱크레어 루이스라는 소설가와 유진 오닐 우리 했죠. 유진 오닐. 세 번째로 벌벅 받았습니다. 노벨상 전체 문학상 중에서는 여자로는 네 번째,
스웨덴 작가 라게르레프, 델레다 이태리 여자, 운센트 노르웨이 여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추정권이 있어요. 이 스웨덴 여자 수상자가 벌벅을 추천한 겁니다. 그냥 뭐 압도적인 표차로 그냥 벌벅이 당선됐어요. 노벨상을 받는 모습. 이러니까 미국 문단에서 격분과 부정, 잡았다는 것과 부정이 있습니다. 왜? 돼지가 나왔을 때부터 찬반 양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더 이제 막 노벨상 엉터리떡하고 막 그런 말도 나오는 거죠. 그 수상 연설에서는 중국 문학, 특히 소설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국 소설이 위대하냐. 이건 세계 모든 문학인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다. 딱 두 개 된 게 뭐냐? 홍루몽과 삼국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삼국지는 다 봤을 거지만 홍루몽은 잘 안 보죠. 홍루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루몽. 이건 풍속 소설이거든요. 자, 39년 열심히 글을 썼고 애국자라는 작품을 냈고 4월에는 일본 침략 협조 중단을 위한 미국 위원회. 이제 37년에 이미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때 중국은 그 세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태동 군대와 장개석 군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본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벅은 상당한 부분 그전에는 반공산주의자였다가 이때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모태동의 정책을 상당히 지지해요. 왜냐? 장개석 정부가 너무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도둑놈만 모인 정권이다. 아주 명렬하게 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 다 장개석을 도왔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장개석을 도와줬어요. 원조를 다 장개석을 통해서 주고 모태동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 지지자들도 있었거든요. 중국이 너무 나라 크니까 쪼개야 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 침략을 협조 중단을 위한 미국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라디오 대담도 꾸준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단편 황금 얼굴에서는 미국 산업가들의 필요를 느낀 이익 추구하는 걸 그렸고 그 다음에 루이 엘리 여러분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뉴질랜드 작가인데 시도 쓰고 평론도 씁니다. 사회개혁운동도 해요. 이 루이 엘리가 중국에 왔어요. 뉴질랜드 작가가. 중국에 와서 벌목보다 훨씬 더 오래 중국에 머물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죽어요. 혁명 난 뒤에도 당연히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달라. 보태도에 그래 말해가지고 있다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다 죽었는데 이 르위 엘리가 왜 이제 벌벅이 지지하냐 하면은 이 사람 구어가 중국말로 공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하고 화합을 하자. 산업운동을 지지한 겁니다. 산업혁명체인 인더스코 이 운동을 벌였거든요. 르위 엘리가. 이래서 이게 이 르위 엘리를 이 벌벅은 적극 지지합니다. 저렇게 산학 협동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르위 엘리는 뭐 철저한 그냥 모태동주의자였어요.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여대생 연합회가 이 여대생 연합회라는 게 이 학생 중에서는 그래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녀 평등권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평등권이 우리 모두를 한 명에 빠뜨리기 쉬운 우회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교활한 문구 중 하나다.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여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 유부녀가 직업 가는데 80%가 반대야. 근데 벌벅은 반전 운동에 남녀 평등권 직업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앞선 거예요. 그냥 사회 개혁 사상만 앞선 것이 아니라 여권 운동에서도 제일 앞선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후보라는 유명한 이 그야말로 FBI 국장, 연방수사국 국장, 자기가 연방수사국을 만들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48년 동안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사람은 그냥 FBI 국장이에요. 사실 이래 돼요, 나라가 되려면. 이 후보, 이거 유명하거든요, 후보는. 영화 제이 에드가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와 있어요. 후보 일생을 쫙 다루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싫어할 점은 뭐냐면은 지식인들 좋아 안 해요. 특히 문인들은 아예 증오합니다. 문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FBI 내부에다가 석병문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문인들 작품 다 보고 다 검사해요. 그래가지고 펄벅에 대해서는 300쪽 넘는 보고서가 올라와. 다 나쁜 걸로. 그래서 한 언론인은 펄벅을 토마스 페인의 정신적 후계자다. 아주 악평을 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누굽니까? 미국을 독립시킨 그 원래 영국 출신이거든. 영국 출신인데 여기 와가지고 독립전쟁 할 때 미국 국민들이 다수가 독립이 뭔지도 모를 때예요. 왜 독립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커먼 센스라는 팜플렛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미국의 상당수가 계몽이 돼가지고 우리 영국과 싸워서 독립해야 된다. 깨우친 사람이거든. 그야말로 그냥 미국 국부 하나야. 그건 이제 펄벅이 이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반역하다. 그래 본 거죠. 5월에 이런 오델 월러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백인 지주와 맞다듬 하다가 흑인 지주를 죽여버린 거. 해가지고 이 흑인 소장노예거든. 펄벅은 이 여자의 운명은 미국적 정의의 시음석이며 국가 실패의 증명이다. 사형 선고 내려버려요. 사형 집행하니까.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같으면 안 죽일 텐데 흑인이니까 죽였다 이런 식으로. 영국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군사만이 아닌 도덕적 지도력을 강조했다. 이건 뭐 펄벅 같은 그거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펄벅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